당신 냉동 정자로 내가 아들을 만들었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견례장은 식당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웃음으로 시작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진실이 던져졌습니다. 한 여자는 평생을 숨겨온 시간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왔고, 한 남자는 덮어두었다고 믿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과연 누가 알고 있었고, 누가 속아왔으며, 누가 가장 큰 거짓 위에 서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부터 이 집안이 유지해온 모든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아직 다락방 사연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999년 늦가을 충청도 청원군의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조씨 가문의 본가 대청마루에는 28살 정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 강 씨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정수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4년이야 4년. 그 좋다는 서울 병원에 몇 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이 꼴이냐? 정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치마를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4년간 3번의 시험관 시술, 매번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온몸이 붓고 구역질을 참으면서 버텼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술 때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던 밤들, 실패 통보를 받고 펑펑 울던 새벽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의사 선생님도 가능성이 있다고. 닥쳐. 강 씨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대청마루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맛이 혀끝에 번지면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청원에서 우리 집안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집안 기둥을 썩게 만들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지 알기나 해? 기둥? 나무. 정원은 그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목재소 집안의 상징인 나무에 빗대어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죠. 천운목재는 청원군 일대에서 손꼽히는 원목 목재소였고, 조씨 집안은 그 재력으로 읍내에서 상당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원자재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상철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원의 가슴이 작은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4년을 함께한 남편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죠. 결혼 초 손을 꼭 잡고 아이 낳으면 뭐라고 이름 지을지 이야기하던 그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방문을 열고 들어선 상철의 표정은 정원의 기대와 정반대로 냉담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한번 힐끗 보더니 말없이 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작업복에 묻은 톱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정원아, 어머니 말씀 들었지? 여보, 저는 정말 이혼하자. 그 세 글자가 정원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방 안의 기둥과 벽과 창문,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는 내가 준비해뒀어. 위자료도 줄 테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 상철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거래처와 계약을 해지하듯 사무적이고 건조했죠. 정원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4년간 함께한 부부의 정이라곤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차갑고 무심한 두 눈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뭐였어요? 아이 낳는 기계였어요? 정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상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대를 이을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일주일 뒤 정원은 손에 서류 봉투 하나만 든 채 조씨 가문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뺨을 핥히었지만 그보다 더 시린 것은 가슴속에 박힌 얼음 조각이었어요. 위자료로 받은 3천만 원짜리 수표가 봉투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4년간의 눈물과 고통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종이장이었죠. 대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정원은 2층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 사이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였죠. 그 입가에 떠오른 승리의 미소가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정원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 두 발. 무거운 다리를 끌며 읍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죠. 버스를 기다리는 30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차가운 바람에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어도 정원은 꼿꼿이 서서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서울행 버스에 오른 정원은 맨 뒷줄 창가 자리에 앉아 흐려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청원의 들판이 익숙한 거리가 4년간 살았던 그 동네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목재소 앞을 지날 때 높이 쌓인 원목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나무들처럼 베이고 잘리는 게 자신의 운명인가 싶어 쓴웃음이 났죠. 그때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병원에 보관 중인 냉동 정자. 정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지막 시술을 위해 채취해 두었던 상철의 정자가 서울 병원 냉동고에 아직 남아 있었죠.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끝났으니 곧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어요. 죽고 싶다고, 차라리 사라져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희망이었죠. 내 몸이 문제라는 낙인, 내가 직접 지워버리겠어.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번호를 찾아 누르면서 그녀의 눈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단단한 빛이 돌아왔어요. 선생님, 저 한정원이에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보관 중인 냉동 정자로 시술 한 번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주치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해봅시다.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포기 못해요. 이건 제 마지막 싸움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정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잿빛 하늘 아래로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송이들이 버스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2시간 동안 정원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희망이 뒤엉켜 새로운 결의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씨 가문이 그녀에게 준 것은 절망이었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정원은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죠. 창밖의 눈은 점점 거세졌고 정원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26년에 걸친 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해 2월 서울 신림동 대학 동창 수진의 자취방은 겨우 8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정원은 시술 직후부터 그 좁은 공간에서 절대 안정에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정원님, 착상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최소 2주는 누워서 움직이지 마세요. 정원은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수진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남아 배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흘렀습니다. 몸에서 특별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정원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세 번의 실패가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정원아, 밥 좀 먹어. 이러다 쓰러진다. 퇴근한 수진이 죽을 끓여다 줄 때마다 정원은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3주째 되던 날 드디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떨리는 다리를 끌고 체열실 앞에 앉았어요. 간호사가 팔에서 피를 뽑는 동안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한정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정원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원은 숨을 멈췄어요. 축하드려요, 한정원님. 임신이에요. 그 순간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어요. 4년간 수도 없이 듣고 싶었던 그 말이 마침내 자신의 귀에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해요. 8주차까지는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 꼭 오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계속 눈물을 훔쳤어요. 수진의 자취방으로 돌아온 정원은 퇴근한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됐어. 진짜 됐어.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 후로도 정원은 3개월이 넘도록 몸을 사렸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을 때마다 정원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널 함부로 못하게 할 거야.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원아, 청원에 알릴 생각은 없어? 아기 아빠잖아. 어쨌든. 정원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가락으로 이불깃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려야 할 것 같아. 아이한테 아빠가 있다는 건 말해줘야 하니까. 사실 정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상철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이었죠. 2000년 3월 정원은 청원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불과 4개월 전에 쫓기듯 떠났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다니. 정원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불룩해진 배 위에 얹혔습니다. 천운목재 본가 앞에 도착했을 때 정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당에 원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사이로 낯익은 남자와 웬 여자가 다정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상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여자는 배가 남산만 했어요. 누가 봐도 만삭이었죠. 상철이 여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뭐라고 속삭이자 여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대문 옆 담벼락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의 배가 저 정도라면
적어도 8개월은 넘었을 거예요. 그 말은 정원이 시험관 시술로 고통받던 시절,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상철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원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어요. 저 남자에게 임신 소식을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다른 여자의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에게 상철과 여자가 현관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몸을 돌렸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 발, 두 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원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호적에 아버지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고. 그 대신 자신의 성을 따서 정영원이라는 이름을 짓겠다고. 정원의 정원에서 피어난 영원한 꽃이라는 뜻을 담아서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배신의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한 이날이 어쩌면 진짜 새 출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련 따위는 없었습니다. 정원은 배 위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돼. 엄마가 다 해줄게.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2000년 5월 정원은 오랜 고민 끝에 부산에 계신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어요. 이혼 후 반년 가까이 연락을 피해왔던 터였죠. 엄마, 나 정원이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년아, 네 지금까지 어디 있었노? 시댁에 전화해도 이혼했다는 말만 듣고 연락 두절이 돼가 얼마나 속 태웠는지 아나. 정원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도 함께 울었죠. 일주일 뒤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수진의 좁은 자취방에서 딸의 불러온 배를 본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는 정원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원은 그날 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4년간의 시험관 시술 실패, 불임녀라는 낙인, 쫓겨나듯 한 이혼, 그리고 냉동 정자로 시술해 임신에 성공한 것, 청원에 갔다가 만삭인 내연녀를 목격한 일까지. 아버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놈이 결혼 생활 내내 딴 여자를 뒀다, 이 말이가. 예, 아빠. 제가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인간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어머니가 정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원아, 이제 집으로 가자. 부산 가서 안았고 천천히 생각하자.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부산 안 갈래요. 여기서 아이 키우면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도망치듯 내려가면 평생 이 꼴로 살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았다. 네 뜻대로 해라. 대신 우리가 옆에서 돕겠다. 그 후로 부모님의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모은 퇴직금 중 3천만 원을 정원에게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서울 근처 안양에 작은 방을 얻어 딸 곁에 머물렀죠. 정원이 출산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어머니는 손자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2000년 10월 정원은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들었던 울음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분만실 밖에서 눈물을 훔쳤고 어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고? 영원이요, 엄마. 정영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영원히. 우리 영원히 할매가 꼭 지켜줄게. 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정원은 영원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가구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며 월급을 모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영원이를 돌보고 계셨죠. 그런데 그 힘든 노동 속에서 정원은 뜻밖의 발견을 합니다. 어느 날 공장장이 창고에 쌓인 목재들을 가리키며 투덜거렸어요. 저거 다 불량이야. 합판에 화학 접착제 너무 많이 써서 냄새가 지독하거든. 정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원이가 장난감 삼아 빠는 책상 모서리를 살펴봤어요. 희미하게 화학 냄새가 났습니다. 문득 불안해졌죠. 이게 우리 아이한테 안전한 걸까? 그날 밤부터 정원은 퇴근 후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재와 접착제, 친환경 가구에 관한 책을 찾아 읽으며 낯선 용어들을 노트에 적어 나갔어요. 포르말데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무독성 천연 도료. 읽으면 읽을수록 정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구 대부분이 아이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썩은 나무는 쓰지 않겠다. 정원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천은 목재가 자신에게 했던 짓, 썩은 속을 감추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그 위선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2003년 정원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친환경 원목 가구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아이들이 핥아도 안전한 가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계획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라. 아빠가 믿는다. 아버지가 추가로 2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정원은 20평짜리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공장 일을 하고 밤에는 작업실에서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영원이를 돌봐주셨죠. 이후 정원은 전국을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영월, 경북 울진, 전남 장성. 좋은 원목이 난다는 소문이 들리면 주말마다 달려갔어요. 벌목장을 돌며 나무의 결을 살피고 냄새를 맡고 직접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이 나무는 안 돼요. 속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대단하네, 아가씨. 정원은 나무를 보는 눈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그 눈은 수백 번의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것이었어요. 2007년 드디어 정원 디자인을 정식으로 런칭했습니다. 첫 해 매출은 겨우 3천만 원이었지만 품질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구는 아이들이 핥아도 안전해요. 제가 제 아들한테 쓰는 거니까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고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영원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정원 디자인은 친환경 가구의 대명사로 이름을 알려나갔어요. 아버지는 딸의 성공을 보며 흐뭇해하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손자 곁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원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다려, 영원아. 엄마가 반드시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원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정원 디자인은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연 매출 300억 원을 돌파하며 친환경 가구 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어요. 20살이 된 영원은 어머니의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엄마, 나도 사업해보고 싶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은 아들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자신이 30살에 품었던 것과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물류요. 가구업계 물류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중소업체들은 배송비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전국에 팔 수가 없어요. 영어는 노트북을 펼쳐 직접 만든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정원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아들이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느껴졌습니다. 휴학하고 해볼 생각이야? 아니요, 학교 다니면서 시작할 거예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울게요. 정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작은 20평 작업실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래, 해봐라. 대신 학교는 졸업해야 한다. 그렇게 영원은 대학 2학년 때 영원로지스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원 디자인의 물류만 맡았어요. 창고 하나, 트럭 2대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죠. 영원은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배송 경로를 짜고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첫 해는 적자였습니다. 영원은 이를 악물었어요. 외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새벽까지 엑셀 파일과 씨름했죠. 배송 지연으로 항해 전화가 올 때마다 직접 사과하고 트럭 기사가 아프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학 과제와 회사 일을 병행하느라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허다했어요. 정원은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일부러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부딪혀야 진짜 실력이 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밤늦게 돌아오는 아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며 묵묵히 곁을 지켰죠. 영원히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 중견 가구업체가 영원로지스와 물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영원의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이 입소문을 탄 결과였죠. 정 사장님, 우리도 영원로지스 쓰고 싶은데요. 저희도요. 배송비가 30%나 줄었다면서요?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원은 밤잠을 줄여가며 시스템을 확장했어요. 창고를 늘리고 트럭을 추가하고 직원을 뽑았습니다. 영원로지스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까지 구축했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하지 못하던 중소가구 업체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지방의 작은 공방에서 만든 수제 가구가 서울 한복판 아파트로 배송되고 소비자 리뷰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영원을 가구 유통의 혁신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영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의 품질을 직접 검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불량품이 나가면 소비자 신뢰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그랬듯 영원도 품질에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25년 전 눈물로 시작했던 그 길을 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영원로지스는 원자재 공급망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좋은 원목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던 중소업체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원목 보는 눈 좀 키워줘요. 영원이 정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정원은 기꺼이 아들의 손을 잡고 전국 벌목장을 함께 돌았어요. 강원도 산골짜기를 오르내리며 정원은 20년 전 영원을 업고 다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영원아, 이 나무 두드려봐. 소리가 어때? 맑아요. 속이 꽉 찬 느낌이에요. 그래, 이런 게 좋은 나무야. 썩은 나무는 소리가 탁해. 아들에게 나무 보는 법을 가르치면서 정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영월로지스는 가구업계의 물류와 유통, 원자재 공급망까지 장악한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26살의 젊은 대표 정영원은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죠. 정원 디자인과 영월로지스는 모자가 이끄는 리빙업계의 양대 산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처럼 시간을 낸 모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원은 의젓하게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영원아, 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길을 보여줬잖아요. 영원이 씩 웃었습니다. 어릴 때 외할머니 무릎에서 잠들던 그 아이가 이제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대표가 됐어요. 정원은 와인 잔을 들어 아들과 건배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모자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26년 전 좁은 원룸에서 시작된 둘만의 여정이 이제 찬란한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부산에 계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손자의 성공 소식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영원이 장하다. 할매가 보니 어릴 때부터 남다르더라. 영원은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던 그 아이가 이제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대표가 됐으니 세월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성공이 곧 뜻밖의 만남을 불러올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죠. 26년 전 버려진 씨앗이 거목으로 자랐듯이 묻어둔 과거도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마련이니까요. 충청도 청원의 천은목재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목재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중국산 저가 목재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청원에서 손꼽히던 부자 집안이라는 명성도 옛말이 됐죠. 설상가상으로 21살 아들 진호가 골칫덩이였습니다. 미숙이 낳은 진호는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어요. 새벽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아버지 명의로 카드빚을 긁어쓰기 일쑤였죠. 얼마 전에는 유흥업소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놈 때문에 집안이 망하겠어. 상철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딸 수아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때 상철에게 영원로지스라는 이름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가구업계의 물류와 유통을 장악한 신흥강자, 거기에 원자재를 납품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소문이었죠. 상철은 급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영월로지스 대표 정영원, 26살의 젊은 사업가, 미혼. 상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침 딸 수아가 26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온 수아를 영원에게 붙이면 사돈관계로 사업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섰죠. 수아야, 아빠가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수아는 아버지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영월로지스 대표라면 젊고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였어요. 게다가 어머니 회사인 정원디자인까지 물려받으면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수아의 눈이 욕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내가 꼭 잡을게. 상철은 지인을 총동원해 영원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업계 모임에서 우연을 가장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수아는 첫 만남부터 적극적으로 영원에게 대시했어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남을 잡고 틈만 나면 영원의 회사 근처에 나타났죠. 영원 씨,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요즘 너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서. 수아는 밝은 미소와 세련된 화술로 영원의 마음을 조금씩 파고들었습니다. 바쁜 사업 속에서
연애할 겨를이 없던 영원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수아가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께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씀드리면 기뻐하실 것 같았죠. 6개월 후 상철은 서둘러 상견례를 추진했습니다. 영원의 어머니가 리빙업계의 거물 정원 디자인 회장이라는 정보는 파악했지만 이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저 든든한 사돈이 생긴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2025년 봄 서울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상철은 미숙과 함께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어요. 미숙은 26년 전보다 살이 붓고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을 고집했습니다.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번쩍였어요. 여보, 상대 어머니가 어떤 분이래요? 사업가라던데. 정원 디자인 회장이라고.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상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영월로지스와 연결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영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청년은 상철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영원입니다. 상철은 흡족한 표정으로 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정 대표. 드디어 이런 자리를 갖게 됐네.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우아한 크림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가 들어섰어요.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고든 자세, 그리고 날카롭지만 차분한 눈빛. 26년의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한정원. 찻잔을 들고 있던 상철의 손이 덜컥 떨리면서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미숙이 화들짝 놀라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26년 전 대문 밖으로 밀어냈던 그 여자가 지금 눈앞에 거물 사업가의 위엄을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정원은 상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숙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26년 전 청원본가 마당에서 멀리서 봤던 그 여자. 만삭의 배를 내밀고 상철과 웃고 있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소였죠. 미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아, 부인은 저를 모르시겠네요. 저는 부인을 알아요. 정원의 말에 미숙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정원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손가락에 에메랄드 반지, 그 고급스러운 옷차림. 자신의 것보다 10배는 비싸 보이는 명품들이었어요. 상철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따님과 우리 영원이가 만나고 있다면서요. 정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26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상철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이분들 아세요? 정원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철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알다마다. 아주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지. 상철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26년 전 그녀를 내쫓을 때만 해도 정원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불임녀라고 멸시했던 여자가 자신보다 몇십 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오다니. 미숙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남편이 저렇게 되는 걸까요?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요? 정원이 부드럽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상철에게는
더욱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상견례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26년 만의 재회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죠. 상견례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정원은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식사를 하고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서 일어났죠. 영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는 사이라면서 왜 설명을 안 해줘요? 정원은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만 지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6년 전 일을 되짚었어요. 미숙이 옆에서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 여자가 대체 누구예요? 아까부터 왜 그래요? 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처야. 너 만나기 전에 결혼했던 여자.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처요? 그 불임이라던 여자? 그래, 한정원이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상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리빙업계의 거물이 되어 나타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원 디자인 회장의 아들 정영원. 26살. 그럼 영원이가 태어난 건 2000년이란 말인가? 상철은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져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1999년 11월이었죠. 손가락을 꼽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11월에 이혼했으니까 자기 아들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2000년 8월에는 아이가 태어나야 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2000년 10월생으로 26살이라면 이혼 후 약 12개월 만에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혼할 때 정원은 분명 임신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2개월 뒤에 아이를 낳을 수 있지?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결론만 떠올랐습니다. 인연이 딴 남자랑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구나. 냉동 정자로 시술했다는 가능성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정원이 홀로 시술을 감행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상철의 머릿속에서 정원은 여전히 불쌍하게 쫓겨난 여자일 뿐이었어요. 인연이 그새 딴 남자랑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구나. 상철의 입가에 비뚤어진 웃음이 번졌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잘난 척하는 정원이 결국 부정한 여자였다는 생각에 우쭐해졌죠. 며칠 후 상철은 비밀리에 영원의 신상 정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돈을 써서 입수한 서류에는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어요. 역시 그렇군. 상철은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못한다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건 기회였습니다. 영원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양심의 가책 없이 이용해 먹을 수 있었거든요. 수아를 영원과 결혼시킨 뒤 회사 지분을 빼앗으면 천은목재를 살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수아를 불러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아야, 영원이는 지혜미가 외도해서 낳은 사생아 자식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나랑 이혼하고 12개월 뒤에 태어났어. 계산이 안 맞잖아.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약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결혼부터 해. 그 다음에 이 약점을 이용해서 회사 지분을 뜯어내는 거야.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 뭐든 들어줄걸.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도 영혼의 재산이 탐났는데 이제는 더 큰 그림이 그려졌어요. 결혼해서 지분을 챙긴 뒤 이혼하면 절반은 자기 것이 될 터였죠. 알겠어요, 아빠. 내가 잘할게. 수아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영혼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미숙은 옆에서 대화를 듣다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그 여자가 전철하면서요? 괜히 건드렸다가 일이 커지면 어떡해요? 걱정 마. 그 여자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들 출생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원치 않을 거야. 우리한테 불리할 게 없어. 상철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상견례장에서 봤던 정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차갑고 담담한 눈빛 속에 뭔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수아는 영원에게 매달렸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잡았어요. 영원은 바쁜 와중에도 수아의 적극적인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한편 상철은 틈틈이 영원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했습니다. 약점을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영원의 과거는 깨끗했어요. 스캔들 하나 없는 모범적인 청년이었죠. 즉, 꼬리 잡힐 게 하나도 없네. 상철은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출생의 비밀이라는 카드가 있으니 괜찮았어요. 정원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들의 출생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원치 않을 테니까요. 상철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아가 영원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혼까지 골인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일 생각이었어요. 서재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곧 저 화려한 세계의 일부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계산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요. 냉동 정자라는 변수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26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정자가 아들이 되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철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상철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외도의 결과물이라고 멸시하는 청년이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상철은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원은 그동안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원은 어머니가 조 씨 가족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지만 먼저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저녁 정원이 먼저 영원을 불렀습니다. 영원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엄마랑 같이 밥 먹자. 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두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원은 음식을 주문한 뒤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영원은 조용히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영원아. 정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26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영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상견례 때 만났던 그 사람들 있잖아. 천운목재 조상철. 네, 수아 씨 아버지요. 그 사람이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야. 순간 영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굳어버렸어요. 정원은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는 24세 그 사람과 결혼했어. 집안끼리 정해준 혼사였지.
결혼하고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3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전부 실패했지.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불임녀라고 불렀어. 집안 기둥을 썩게 만든다고. 결국 쫓겨나듯 이혼당했지.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그 사람은 내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 4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나를 내쫓더라. 정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병원에 보관 중이던 그 사람의 냉동 정자로 마지막 시술을 했어. 이혼하고 나서 혼자서 친구 자취방에서 몇 달을 절대 안정하면서 버텼지. 정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너야, 영원아. 영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임신 소식을 알리려고 청원 본가에 갔었어. 그런데 그 집 마당에서 만삭인 여자를 봤어. 상철이랑 다정하게 웃고 있더라고. 그게 미숙이라는 사람이요? 그래. 엄마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받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야. 영원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왔어. 그리고 너를 내 성으로 호적에 올렸지. 정영원. 정원의 정원에서 피어난 영원한 꽃이라는 뜻이야. 정원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2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밝힐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운명이 참 기이하더라. 내가 키운 회사에 그 사람이 기어들어오다니. 영원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담담한 미소, 그 차가운 눈빛의 의미를요.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겠지. 천은목재가 망해가고 있다고 들었어. 너랑 사돈 맺어서 회사 살려보려는 거야. 영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자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딸을 보냈다니. 역겨움이 밀려왔어요. 그 인간이 나를 납품업체 사장으로만 알 때 얼마나 비굴하게 굽신거렸는지 몰라요. 명함 내밀면서 웃던 그 얼굴이. 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아 씨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이니까. 영원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26년간 홀로 삭혀왔을 고통이 느껴졌어요.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자신을 키웠을 그 세월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말해줘서. 영원히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영원아.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지켜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영원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그 남자, 자신을 이용하려는 그 가족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비즈니스로 시작된 인연이니 비즈니스로 끝장을 보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원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남자가 자신에게 무릎 꿇는 날이 올 때까지 영원은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수아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계략에 동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자신을 좋아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천운목재 조씨 가문과 엮일 생각은 이제 없었으니까요. 영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26년 전 이 도시에서 홀로 버텼던 것처럼 자신도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뀔 차례였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영호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들은 후에도 수아와의 만남을 끊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상철의 다음 수를 기다렸어요.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천운목재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빗발쳤고 거래처들은 외상값을 받으러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는 못 버텨. 영원히 녀석을 압박해야겠어. 상철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영원이한테 미팅 좀 잡아라. 아빠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수아는 영원에게 연락했고 영원은 담담하게 수락했습니다.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영원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잠시 후 상철이 들어섰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죠. 정 대표 오랜만이요. 상철이 건조하게 인사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영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조 사장님,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죠? 상철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근처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목소리를 낮췄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정 대표 출생에 대해 내가 아는 게 있어. 영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상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당신 어머니 한정원, 내 전처야.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이혼한 후에 태어났지. 계산이 안 맞아. 상철의 입가에 비뚤어진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정원이가 누구 씨를 받아서 낳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하지 않겠어?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리빙업계의 거물 정원 디자인 회장 아들이 사생아라니 기사 제목 좀 끝내줄 거야. 상철은 으스대듯 다리를 꼬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협력하자고. 천운목재 원자재 납품 계약 좀 밀어주고 플랫폼 수수료도 좀 깎아줘. 그러면 나도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조 사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계산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변수를 하나 빠뜨리셨네요. 영원히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상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게 뭐야? 열어보시죠. 상철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냉동 정자 보관 및 사용 동의서, 그리고 시술 기록이었죠. 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당신이 버린 냉동 정자가 바로 나예요. 조 사장님.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드릴까요? 영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상철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말이 되죠. 어머니는 이혼 직후에 병원에 남아있던 당신 정자로 시술을 받으셨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고요. 부부 동의하에 채취된 정자였으니까. 영원히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거기 날짜 보이시죠? 2000년 2월 시술, 2000년 10월 출생. 계산 딱 맞아요.
상철은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불임녀라고 쫓아내고 당신 정자를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정자가 아들이 돼서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처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한치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당신은 계산을 틀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철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이었어요. 자신이 멸시했던 자식이 친아들이라니.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덫에 걸린 거였습니다. 잠깐. 영원아, 아들아. 그러면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라는 거잖아. 다시 이야기해보자. 상철이 다급하게 영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원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시게요? 26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그건 내가 몰랐으니까. 몰랐다고요? 어머니를 쫓아낸 건 아셨잖아요. 다른 여자 배 불리고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불임녀라고 했잖아요. 영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늘부로 천운목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원자재 납품 계약도 해지하고 영원로지스 플랫폼 입점도 불허할 겁니다. 상철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망해. 그건 조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영원은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상철이 뒤에서 무슨 말을 외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를 나서며 영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저런 인간이라는 사실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26년간 삼켜왔던 눈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영원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끝났어. 전화기 너머로 정원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원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 사람 얼굴 봤어야 했어, 엄마. 완전히 무너지더라. 정원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들. 정말 고마워. 영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절반은 끝난 거였습니다. 남은 절반은 어머니가 직접 마무리할 차례였죠. 영원이 상철에게 비수를 꽂은 그날 밤, 정원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상견례 직후부터 정원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흥신소를 통해 조 씨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수아가 자주 가는 미용실, 상철이 다니는 헬스장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요한 모든 것이 손에 들어왔어요. 정원은 서재 서랍에서 밀봉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검사를 의뢰할 때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설마 하는 마음이 교차했죠. 첫 번째 봉투에는 상철의 칫솔에서 채취한 시료와 영원의 시료를 비교한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친자 관계가 확인됐어요. 이건 영원이 이미 상철에게 들이밀었던 카드였죠. 하지만 두 번째 봉투가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정원은 수아가 미용실에서 자른 머리카락을 입수했어요. 그리고 상철의 시료와 비교 검사를 의뢰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아는 상철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원은 결과지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숙이 상철을 속여왔던 거였습니다. 26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 상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당신은 진짜 아들을 버리고 가짜 딸을 위해 평생을 바친 거야. 정원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상철이 정원을 내쫓을 때 품에 안고 있던 미숙의 뱃속 아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었다니. 며칠 후 정원은 상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조 사장님, 할 이야기가 있어요. 청담동에서 만나죠. 상철은 이미 영원에게 한 방 맞은 뒤라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직접 연락해왔다는 사실에 한가닥 희망을 품었어요. 어쩌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정원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26년 전 쫓겨나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앉으세요. 정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원 씨, 아니한 회장님. 지난번 일은 내가 잘못했어. 영원이가 내 아들인 줄 몰랐으니까. 변명은 됐어요. 정원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요? 열어봐요.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왔어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상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조상철, 조수아, 친자관계 불일치. 이게 무슨... 수아가 당신 딸이 아니래요, 조 사장님. 정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26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불임녀라고 쫓아냈어요. 대를 이을 수 없다고. 그런데 정작 당신 집에 대를 이을 핏줄은 하나도 없었네요. 상철은 멍하니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미숙이가 나를 속인 거야? 26년 동안요. 당신이 나를 쫓아내고 안고 있던 그 여자, 그 뱃속 아이가 당신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처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26년간 꿈꿔왔던 이 순간이 왔는데 의외로 마음이 고요했어요. 당신은 진짜 아들을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가짜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이게 당신 인생이에요, 조상철 씨. 참 멍청하게 살았네요.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지를 움켜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영원이한테는 이미 들었죠? 천은목재와의 모든 거래는 끝났어요. 원자재 납품도 플랫폼 입점도 전부 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원은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상철이 무슨 말을 중얼거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26년간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일은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요. 그날 밤 상철은 집에 돌아가 미숙을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숙아. 수아가 내 딸이 아니라니. 상철이 유전자 검사지를 미숙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여기 결과가 나와 있잖아. 수아 아버지가 누구야, 미숙은 처음에는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지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눈물을 쏟으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아의 친아버지는 당시 사귀던 다른 남자였고 상철의 재력을 보고 속여서 결혼한 것이었죠. 상철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엉켜 온몸을 짓눌렀어요. 26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진짜 아들은 자기 손으로 버렸고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는 남의 핏줄이었습니다. 꼴통이라고 구박하던 진호만이 유일한 친자식이었어요. 상철의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아는 진실을 알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상철은 가슴을 움켜쥔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원의 복수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빗속에서 흘렸던 눈물의 대가를 조씨 가문은 치르기 시작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밝혀진 그날 밤 상철은 쓰러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뇌혈관이 터진 거였어요. 미숙을 추궁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철은 반신불수가 됐어요.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중풍이었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천은목재는 영원로지스와의 거래가 끊기면서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어요. 거래처들은 외상값을 받으러 줄지어 찾아왔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독촉이 빗발쳤습니다.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으니 하나둘 떠나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들 진호가 사고를 쳤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거였어요. 뺑소니였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진호는 구속됐습니다. 합의금과 벌금으로 수억 원이 날아갔어요. 유일한 친아들이라고 남겨둔 놈이 마지막까지 집안에 먹칠을 한 거였죠. 결국 천은목재 본가와 목재소 부지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업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미숙은 상철 곁을 떠났습니다. 비밀이 들통난 이상 더 이상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재산도 없고 병든 남편만 남은 상황에서 미숙은 야반도주하듯 사라졌습니다. 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상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죠. 수아는 어딘가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철은 싸구려 요양원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 후 봄, 정원은 부산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은 거였어요. 영원도 함께였죠. 26년 전 딸을 도우려 서울로 올라오셨던 부모님도 이제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영원이 이제 다 컸네. 할배보다 키가 더 크구나. 할아버지 건강하셨어요? 그래, 덕분에 건강하다. 네 엄마가 효도를 잘해서 걱정 없이 산다. 외할머니가 손수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정원은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인 찌개를 떠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이 맛이야. 26년 전에도 이 맛이었어. 그때 네 서울 올라갈 때 해줬던 거 아이가. 그때는 참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외할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사 후 정원은 영원과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모래사장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뭘 하고 싶어요? 정원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6년간 가슴속에 품고 있던 분노와 한이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싶어. 평범하게. 좋은 가구 만들고 너랑 밥 먹고 부모님 모시고. 그게 소원이야. 일에 매달려 사느라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 영원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6년간 이를 악물고 살아왔던 그 얼굴이 지금은 평온해 보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고 낳아줘서, 그리고 강하게 키워줘서 고맙긴.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정원이 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26년 전 서울행 버스 안에서 다짐했어.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키우겠다고.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 힘들 때마다 내 얼굴 떠올리면서 버텼지. 공장에서 야근할 때도,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전국 벌목장 다닐 때도 영원은 말없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아픈 기억에 매여 있지 말고. 그래, 그러자.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볼게. 정원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26년간 쌓여있던 응어리가 파도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짠 바닷바람이 눈가를 스쳤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정원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6년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 울면서 서울로 향했죠. 8평짜리 친구 자취방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건강하게 살아계셨고 자신이 일군 회사도 있었어요. 썩은 나무는 쓰지 않겠다던 그 다짐이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였습니다.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로만 가구를 만들겠다던 철학이 결국 정원을 지켜준 거였죠. 정원은 영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원아, 우리 이제 앞만 보고 가자. 과거는 이 바다에 다 흘려보내고. 네,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정원의 정원에는 마침내 찬란한 봄이 찾아왔어요. 사필귀정.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벌을 받았고 선희는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정원과 영원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